아침 일라디오. 몇 년 전 한 방송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동의 1위로 나온 답변이 바로 공부 좀 할 걸 이었는데요. 글쎄요, 혹시나 어제 수능 보면서 일찌감치 이런 후회를 했던 수험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건 당연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지만요. 사실 그 깨달음의 시기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만성이다 이런 말도 있는 거니까요. 어제 비록 조금 후회했더라도 내일 당장 대학별 수시 전형으로 논술 면접고사도 있고요. 다음 달에는 정시 모집 전형도 있으니까요. 또 다른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앞날에 남은 일정 최선을 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1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시간입니다. 노래 힌트와 함께 드리는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제철 농수산물 관련 퀴즈인데요. 저희가 아주 고품격으로 개편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새농퀴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생선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선의 제철을 매해 봄인 3월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11월을 시작으로 3월까지 가을부터 봄까지 쭉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생선인데요. 이 생선은요, 몸이 살짝 길쭉하면서 둥글고 납작합니다. 몸의 색은 황색, 홍색, 회색 등이 있습니다. 살이 희고 단단하면서 비린 맛이 거의 없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별명이요, 흰살 생선의 왕이면서 횟감의 황제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굽고 찌고 어떠한 방법으로 요리해도 정말 맛있죠. 조선시대 요리책에 보면 이 생선을 재료로 하는 승기약탕이라는 음식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생선과 쇠고기를 채소와 함께 끓여서 먹는 일종의 전골 요리인데 당시 궁중에서 유행했던 음식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생선을 이용한 요리,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자, 이 생선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요? 개편했는데 뭐가 이렇게 문제가 어렵고 힌트가 없냐고요?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는요, 노래로 드리겠습니다. 두 곡을 드릴 텐데요. 첫 곡은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과 노래 가사에 이 생선의 이름, 정답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 생선의 이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Simon Dominic, Simon D-O-M-I-N-I-C-O-O. Simon Dominic, Simon D-O-M-I-N-I-C-O-O.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어여쁜 아가씨여 손잡고 가잔다. 거기 풍겨주는 포도향기, 달콤한 첫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둘이서 속삭이며 바람은 산
산들바람 불어준 간에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능굴 아래로 그대와 단둘이서 오늘도 맺어보는 청포도 사랑. 힌트송 너무 좋지요. 두 곡 들으셨는데요. 오늘 정답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두일미, 그러니까 생선은 머리 부분이 제일 맛있다는 의미도 바로 이 생선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특히 찜으로 요리했을 때 탁월한 맛이 있어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철을 맞은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새농키 마지막 힌트. 한국에서 겨울에 즐겨 먹는 붕어빵이 일본에서는 바로 이 생선 모양의 빵으로 불린다고 하는군요. 일본에서 이 생선 모양의 빵을 무려 1900년 초반에 한 제과점에서 만들었는데요. 평소에 비싸서 이 생선을 잘 먹지 못했던 서민들이 이 생선 모양의 빵을 먹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행복해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낚시 가서 이 생선 잡으면 그날 스타 됩니다. 난리 납니다.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사과는 언제 먹어도 참 맛있죠. 쉽고 재밌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개발자분들이요. 이 사과는 명품 사과입니다라고 자부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감홍인데요. 감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종택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과연구소 박종택입니다. 네, 사과 이름이 감홍인데 감홍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홍은 1992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달다 감자에 붉을 홍자를 사용합니다. 감홍은 1981년 스퍼얼리 브레이즈에 스퍼 골든을 인공 교배하여 1989년 1차 선발하고 1992년 최종 선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네. 감홍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과일 크기는 350에서 400g의 대가로 세로로 긴 모양입니다. 사과 껍질은 검붉게 익으며 과육은 황백색입니다. 당도 15브릭스 이상, 상도 0.4%로 당도와 산도의 비율이 좋아 맛이 진하고 과육이 부드러워 식감이 좋으며 특유의 상큼한 향이 있는 품종입니다. 익는 시기는 10월 초중순인 중만생 품종으로 만생인 후지, 흔히 말하는 부사에 비해 일찍 수확하고 네. 저장 기간이 짧아 수확 후 유통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품종이 보급된 지는 제법 오래됐는데 몇 년 인기가 있다가 도태가 됐다고 들었는데 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최초 1992년에 보급되었는데요. 과일이 워낙 크고 모양도 예쁘고 맛도 좋아 농가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두 증상이라고 하는 과육 스펀지화 증상, 과피가 거칠거칠해지는 동독 때문에 상품 가율이 낮아 농업인들에게 감홍은 재배가 어려운 사과로 알려져 도태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다시 인기를 얻게 된 겁니까? 네, 문경에서 매년 사과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이 축제에 참가한 소비자들이 감홍을 맛보고 맛있는 사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맛있는 사과로 소비자들이 먼저 찾으니 문제가 되던 거칠거칠한 껍질은 흠과가 아닌 감홍 고유의 특성으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네. 또한 문제가 되던 고두 증상도 연구를 통해 극복 가능해지면서 상품성이 높아져 다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감홍은 동독 때문에 과피가 거칠거칠한 경우가 많아 쉽게 손이 가는 외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문경사과 축제에서 시식을 먼저 하고 맛이 좋아 사과를 구매한 사람들이 문경사가 맛있다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문경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감홍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감홍은 거의 도태되어서 생산량이 아주 적었어요. 예. 사람들은 문경사과는 다 맛있는 감홍인 줄 알고 구매하였지만 실제는 다른 품종을 구매하였고 맛이 감홍보다 못하자 못생겼지만 맛있는 사과를 찾게 되고 감홍이라는 품종 이름으로 판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과일은 도매 상인이나 재배하는 농민들이 시장을 주도하여 생산하고 소비자는 품종명을 잘 모르고 구매를 하는데요. 네. 감홍은 소비자들이 품종명을 알고 찾으니 역으로 농업인들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감홍이 못생겼지만 맛이 좋은 사과로 인지도가 높아진 건데 그 밖에 감홍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이 있을까요? 네. 경북 문경에서 감홍을 단지화하여 생산하는데요. 네. 감홍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서로 협의하여 미숙과일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습니다. 완숙하여 감홍 고유의 맛과 향이 최고조에 달하면 수확하여 출하합니다. 완숙된 감홍은 당도가 18브릭스 이상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완숙하여 출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직거래인데요. 감홍은 직거래 비중이 높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감홍 맛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감홍뿐만 아니라 다른 과일도 적숙기에 수확하여야 품종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숙과는 산도가 높고 당도가 낮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그렇군요. 감홍이 보급된 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 뒤에 계속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사과 품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방안을 찾고 해결책을 제공해 소비자도 농민들도 찾는 품종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연구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송 들으면서 감홍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감홍 잘 고르는 법이 있습니까? 네. 감홍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난 완숙된 과일을 구매하시길 권합니다. 네. 과일 껍질이 검붉게 착색되고 잘랐을 때 과육은 황백색을 띠는 것이 맛있는 감홍입니다. 분홍색으로 착색되거나 과일 아랫부분이 녹색을 띠고 있으면 아직 덜 익은 감홍입니다. 겉기가 거칠거칠한 동록은 감홍 고유의 특성으로 맛과 관계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과수원 농가에서 감홍 재배하시려는 분들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감홍은 고두 증상에 취약한데요. 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400g 이상의 대가를 만들지 않고 330에서 400g 정도로 생산을 하고 질소질 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칼슘제를 어린 과일 시기에 연면시비해야 됩니다. 이 연면시비라고 하는 것은 식물체에서 칼슘이 이동이 잘 되지 않는데요. 네. 이 칼슘을 뿌리가 아닌 잎과 과일에 직접 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과는 하나의 화총, 그러니까 꽃이 대여섯 개 모여서 다발로 피고 네. 꽃이 지고 대여섯 개의 과일이 열리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작은 과일 여러 개가 열립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과일이 지나치게 작아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화총당 한 개의 과일만 남기는 적과 작업을 해줍니다. 감홍은 자가 적가성이 있어서 화총에 한두 개 과일만 남고 나머지는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과 노력이 적게 소요되어 농가에서 선호합니다. 일이 좀 적군요. 앞으로도 감홍의 인기가 변함이 없을까요? 감홍처럼 재배하기가 까다로워도 소비자들이 찾는 품종 등 연구자들이나 재배 농민이 해결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감홍은 현재 문경에서만 약 400헥타, 전국적으로 약 800헥타를 재배하고 있고 재배 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다만 우려할 점은 재배 농가가 많아지고 품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맛없는 감홍을 접하게 되고 외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디 완숙된 맛있는 감홍 출하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품종 이야기, 껍질이 거칠어도 못생겨도 맛이 좋은 사과라는 역발상 전략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감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박종택 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별탈 없이 잘 마무리가 됐나요? 네, 어제 치러진 2023학년도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은 응시자 50만 8천여 명 중 45만여 명이 실제 시험을 봤습니다.
결시율이 10.8%인데요. 지난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은 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지는 수능이었는데요. 응시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89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수능이 문, 이과 통합으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수생의 비율도 31%로 26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쉬웠다라는 평가인데요. 다만 일부 영역은 난이도가 높아서 이 중상위권 변별력은 유지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또 그거보다는 수학이 어려워서 올해도 이과생 강세 추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장인 박윤봉 충남대 교수는 예년 출제 기준을 유지했으며 이 전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빈 쌀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을 했었네요. 네, 이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로서 이 실권자인 왕세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접이 극진했는데요. 해외 정상급 인사는 외교부 장관이 맡는다는 관례를 벗어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중을 나갔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용산 집무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 그러니까 집으로 초대를 해서 환대를 했습니다. 이날 회담은 40분간 이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빈 살만 왕세자의 사우디 개혁 프로그램을 지켜세우고 한국 기업의 참여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하루만 머문 이 빈 살만 왕세자의 숙소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해서 총 23건의 협력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빈 살만 왕세자 방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홍해 인근 사막 한가운데에 이 네움시티라는 미래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합니다. 이 도시 길이만 170km에 이르는데요. 네. 이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만큼이 하나의 도시인 셈입니다. 네. 여기에 높이 500m의 유리벽을 세우고 900만 명의 인구를 모을 계획인데요. 하늘을 나는 택시,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 등 그야말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게다가 이 100%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로만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돈으로 670조에 이르는 만큼 이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이미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지하터널을 뚫고 있고요. 또 토목 외에도 인공지능이나 미래 모빌리티, 또 친환경 에너지 등의 진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도시가 정말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또 비용이 가늠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까? 네, 북한이 어제 오전 10시 48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약 마하 4로 탐지가 됐고요. 이 세부 제어는 한미 정부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할수록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담화부터 미사일 도발까지 이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대반응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당국이 상황을 긴밀하게 공유했고 연합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고요. 또 미국 국무부도 규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이 경호구역에서 이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이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공간이 이전을 하면서 경호 수요가 늘었고 이미 사실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해 왔다라고 이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발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과 군이 이 대통령실의 하급 기관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며 반대를 했고요. 네. 또 민주당은 군사정권 시대의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려는 욕심이라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아닌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이 삼선의 김상훈 의원이 MBC가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다면서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도 보겠습니다. 경찰이 행정안전부를 압수수색했군요. 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오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의 실무자들만 수사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본이 이 상위 기관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을 한 건데요. 특수본은 행안부와 이상민 장관이 이 재난 대비와 경찰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 그리고 서울시장의 집무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직후 이 국회와 언론을 상대로 이 경찰 책임론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려 했다라는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경찰 내부에서도 부끄럽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공전 중인 국정조사 논의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했는데요. 21일 정오를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남성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26살 남성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남성은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여성 희생자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인데요.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이 남성을 특정해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고요. 검찰은 추가 범죄 발생 우려에 따라 이 송치 이틀 만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나요? 네, 지난 3분기 가계의 명목 소득은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고물가의 영향으로 5개 분기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6만 9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 늘었습니다만 이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은 2.8% 줄었습니다. 또한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70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6.2%가 늘긴 했습니다만 실질 지출은 0.3%가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돈을 더 쓰긴 했지만 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식료품 소비를 많이 줄였고요. 반면에 이자 비용은 20%나 늘었습니다. 한편 이 중에서도 전체 가계 중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1분위의 타격이 큰데요.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13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 감소했습니다. 반면 가장 부유한 5분위 가구의 소득은 3.7% 증가해서 빈부격차 지수는 더 벌어졌습니다. 네. 아파트 값이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 수도권 서울 아파트 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견신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47% 하락을 했는데요. 25주 연속 하락이자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주 연속 최대 하락 기록을 깼습니다. 네. 전국 아파트 값은 0.47%, 수도권 아파트 값도 0.57%가 떨어져서요. 역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는데요.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437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1,000명 정도 감소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80명 정도 소폭 늘었습니다. 이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그래도 줄어든 양상입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67명이나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 9월 25일 이후 53일 만에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80명으로 나흘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서울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 그러니까 최근 새롭게 선보인 송현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아,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을 송현공원으로도 부른다라는 말씀이신데 정확히 어디 있는 건가요? 네, 경복궁에서 동십자각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지고 네. 안국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데요.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송현동이어서 송현공원으로 불리는 거군요. 근데 열린 송현 녹지광장, 여기서 열렸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 그 열렸다는 거는 지난 110년 동안 닫혀있던 곳이 네. 활짝 개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송현은 소나무 송의 고개현, 그러니까 경복궁 동쪽의 소나무 언덕이라고 해서 솔제라고 불렸고요. 지금은 송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110년 동안 닫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 송현동이 가장 먼저 역사에 등장한 거는 1398년 4월 16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조실록에 경복궁 왼쪽 언덕, 그러니까 송현입니다. 네. 이 송현의 소나무가 마름으로 그 가까운 언덕의 집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적혀 있는 글이 있고요. 그것은 이곳이 풍수상 부안상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방원이 일으킨 1차 왕자의 난과 연관이 있고요. 1910년 직후 이 순종의 장인인 윤태경과 그의 형 윤덕영 등이 이곳을 차지했고요. 그러다가 친일파인 이들은 1920년 전후 이 송현동 땅을 일제히 식산은행에 넘겼고요. 식산은행은 여기에 사택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연이 있는 땅이었군요. 그러니까 110년 전이면 1912년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 땅은 닫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패망하고 광복이 된 후 송현공원 부지는 50년가량 미국 대사관 직원의 숙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삼성생명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해서 미술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반대의 여론을 그만두었고요. 네. 그러다가 대한항공이 다시 사들여서 호텔을 지으려다 또 중단이 되었고요.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가 매입을 했고요. 이곳에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고 그의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언덕이라고 하셨죠? 예, 거기는 거의 평지입니다. 아, 사실. 그래요? 예, 가서 보시면. 되게 괜찮은 땅인가 봐요. 예, 예. 옛날부터 뭐 이렇게 어디 뭐 대사관 숙소로도 그 경복궁 옆이고, 예, 그다음에 호텔 막 들어서려고 그러고 보니까. 네네, 그 도심 속의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군요. 네네. 열린 송현 녹지 광장 이게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상징 같은 게 또 있습니까? 예, 이 송현공원은 그 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 네. 그 면적의 3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넓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예. 사실 저도 여기를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놀란 거는 이 담이 한 4m 정도 됐었어요. 제가 다닐 때.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비밀의 공간,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유압감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이 철문이 되게 굳게 잠겨 있었는데 마침 열렸습니다. 살짝 다가갔는데 네. 또 얼른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가보니까 그 높은 담이 없어진 대신에 1.2m의 담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상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담의 흔적은 볼 수 있지만 낮아서 지나가면은 안이 훤히 보이는 그래서 시원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서울광장의 면적이 3배 정도 되면 정말 넓은 녹지 공간이 이 빌딩이 많은 서울 중심에 생긴 건데 뭔가 이곳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 서울을 보면은 큰 공원이 꽤 있는데요. 서울숲,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이 공원은 사대문 밖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사대문 안에는 삼청공원, 남산공원, 낙산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산을 좀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평지에 있는 공원으로 탑골공원, 사직공원, 장춘당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그 나무보다도 역사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많이 방문하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개방된 송영공원은 그야말로 이 답답한 도시의 숨통을 트여준 녹지 공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건희 기증관 공사로 인해서 2025년 초 문을 다시 닫고 2027년 다시 문을 연다고 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2년, 곧 있으면 2023년 한 2년 정도는 볼 수 있는 거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잠시 문을 또 닫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도 아니고 평지에 있고 서울광장의 3배 정도 되는 넓은 녹지 공간. 여기서 어떤 식물을 좀 만나볼까요? 예, 페튜니아입니다. 네. 들어가서 보시면은 가운데 넓은 잔디 광장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주변에 코스모스, 백일홍 그리고 야생의 군락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조성을 해놨는데요. 아직 초기여서 그런지 식물들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가다가 눈을 들어서 위에 가로등을 보는데 그 위에 분홍빛 페튜니아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어서 페튜니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보면 페튜니아가 우리나라 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땅이 아니라 가로등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화분에 심어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튜니아는 조금만 관리해도 잘 자라고요. 네. 그래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공중에 달려 있는 꽃들이 거의 페튜니아인데요. 네. 봄에서 가을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얼핏 보면서 나팔꽃이네라고 하는데 나팔꽃과는 다른 종류 페튜니아입니다. 본 것 같아요. 가로등에 걸려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나팔꽃처럼 보이는데 이게 나팔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페튜니아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로 이 브라질의 원주민어인 페티움 그러니까 담배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페티니아의 잎을 담배에 섞어서 흡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티니아는 가지과 식물인데요. 네. 남아메리카에서는 여러 해살이 풀이고 한국에서는 한 해살이 풀입니다. 이 식물은 사피니아, 페추니아, 피투니아, 애기 담배풀 외견으로도 불리는데요. 우리말 이름은 학명의 라틴어식 이름인 페투니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하네요. 이게 페투니아가 남아메리카에서는 여러 해살이 풀이다라고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살이 풀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한 해살이 풀은 씨만 남겨놓고 봄을 기다리는 1년을 사는 풀이고요. 네. 여러 해살이 풀인 땅속 줄기와 뿌리까지 남겨놓은 몇 년을 사는 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브라질은 따뜻하기에 여러 해를 살았지만은 네. 이 친구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거기보다 추우니까 겨울을 나다가 잘못하면 동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렇죠. 한 해살이 풀로 적응을 한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식물도 그럴 수 있나요? 네,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새롭게 적응을 한 거군요. 네. 와, 여러 해살이 풀이 생존을 위해서 한 해살이 풀로 적응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뭔가 생존 전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페투니아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이 페투니아 줄기는 이 고추서거나 조금 덩굴지고 높이가 20에서 90cm 정도 되는데요. 잎은 마주나고 난형 또는 타원형이며 위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잎 가장자리는 밋밋하고 줄기의 샘털이 밀생해서 점성을 띠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고약한 냄새. 이 지름이 5에서 13cm로 나팔 모양으로 피는데 꽃을 보면은 흰색, 보라색, 붉은색, 분홍색 등으로 다양하고요. 네. 수술은 5개, 암술은 1개이고 이 종자는 온도가 15에서
100도씨 정도가 되면은 언제나 뿌릴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 4월에 종자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년 봄에는 이 페튜니아 제가 또 한번 보고 반갑다라고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식물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위로는 제가 페티니아를 보고 아래로 코스모스, 백일홍, 애기 해바라 등이 심어져 있어 보고 걷는데요. 네. 이 꽃밭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뚝 혼자 서 있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중국 단풍이었습니다. 중국 단풍. 중국에서 온 단풍나무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이 중국에서 공원, 조경수 및 가로수로 많이 수입하고 있는 단풍나무 종류인데요. 네. 이 특징을 보면은 잎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가장자리가 밋밋하고 그 잎이 오리의 발과 비슷하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오리 앞 다리각 나무수를 써서 앞각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각수로도 중국에서 불리는 나무. 근데 송현공원이잖아요. 그 소나무가 더 눈에 띄어야 될 텐데 중국 단풍나무가 더 눈에 들어오셨나 봅니다. 예, 여기가 우리 땅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라서 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개방 과정에서 중국 단풍 그리고 그 감고단길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우리 단풍나무도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조사 결과 100년이 넘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해서 상징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게 닫혀 있던 그곳, 물론 뭐 그 안에서 외국인들이 살았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중국 단풍은 봤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닫힌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남길 수는 없었지만은 그 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100년 동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게 그 나무를 남긴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우리의 단풍나무와 중국 단풍나무, 일단은 뭐 단풍이 지는 건 비슷할 텐데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 또 다릅니까? 예, 이 나무는 그 양분을 만드는 그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반드시 햇빛을 필요로 하는데요. 네. 그 나무마다 좋아하는 햇빛의 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그 토종 단풍나무는 비교적 어두운 곳에도 잘 자라는데요. 이를 응다름을 써서 음수라고 하고요. 음수. 하지만 그 중국 단풍은 햇빛을 좋아합니다. 이를 변양을 써서 양수라고 합니다. 완전 성향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단풍나무를 햇빛이 좋은 데다가 심어 놓으면은 안 되는군요.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처음 자라는 환경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적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단풍은 토지를 가리지 않고 이 척박한 곳에도 잘 자라고 빠르게 자라는 속성수이고요. 그래서 생육수도가 빠른 수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염 공기에도 잘 자라 지금 가로수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송현공원의 중국 단풍을 보면은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잘 자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도 한 몸에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어떤 나무들이 이렇게 식재가 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지고 잘 자라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서울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페튜니아 그리고 중국 단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넘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도미였습니다. 힌트송 2개 드렸잖아요. 첫 번째 노래가 쌈디의 사이먼 도미닉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송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넝쿨 아래로, 예, 너무 유명한 청포도 사랑 노래 가수 도미님의 노래였습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495번님 정답 도미. 비싸서 자주 먹기에는 부담스러워도 맛은 최고. 우리 손주도 항상 먹을 때마다 엄지척이랍니다. 이른 아침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515번님 미국으로 건너간다. 답 도미. 0215번님 도미네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바다 낚시해서 감성돔 잡아오시면 그날 우리 아빠 최고였는데 지난날이 그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토요일에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